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방송 2부입니다. 예, 벌써 차들이 분주히 움직이는군요. 전은책입니다. 나라의 명문이 걸린 총선거가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딱 한 달이죠.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이 들여야 하는 저 열정으로 뭔들 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로 균형 감각과 소명의식을 말했죠. 그리고 열정을 말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 사회 모두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국회의원 지망생에게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균형 감각을 갖춘 사람에게 공천을 줄 정당의 권력자는 없을 터이니 말입니다. 이 결과 다음 국회도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말한 비토크라시와 당론 투표로 시종하겠죠.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비토크라시 말입니다. 이 나라를 견인할 국가적 인물을 키워내지는 못할 겁니다. 선거가 가까워오자 투표율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감염병 사태로 사회가 대혼란에 빠져 있어서 투표율 제고가 선거의 최대 과제가 되고 있죠. 사실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 경제가 커지면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지 못합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기보다는 이미 사회의 기본 틀이 꽉 짜여 있어서 누가 권력자가 되든 정치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회는 한편 정치인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되면서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적 냉소가 커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투표율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는 선거가 속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정치가 모든 부문보다 우위에 있죠. 권력이 바뀌면 경제가 흔들리고 검찰 부분이 인사까지 다 흔들리는 판이니 말입니다. 사회 전체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춤을 춥니다. 그래서 진영 간 대립이 엄청난 겁니다. 공무원 사회조차 스포일지 시스템 역관주의로 자리가 결정되곤 하니까 말입니다. 이러니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나에게 유불리가 따르니 모두가 투표에 적극적이죠. 지난 선거에서 투표율 추이를 한번 볼까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려 60.6%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동 직후의 선거였죠.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7년 말 대선 이듬해 봄에 있었던 선거였죠. 대선 열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46.1%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 전에 있었던 전초전이었죠. 54.2%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0%를 회복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13 총선은 박근혜 정부 중간평가였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올라 58.2%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참작해야 할 건 사전투표의 영향이 매우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전투표가 있었던 2017년 대선은 77.2%, 2018년 지방선거는 60.2%로 모두 60%를 넘었죠.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제외국인 투표와 사전투표로 투표율이 제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족을 좀 붙이자면요. 저는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 가족을 제외한 제외국민 투표권을 반대합니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다른 나라에서 살고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들에게 혹은 그 2세들, 3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어떻든 감염병 사태로 올해는 투표율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사회 전염병 감염 우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군요. 2월 첫째 주는 64%, 둘째 주가 56%, 셋째 주 63%로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감염병이 팬데믹이 되면서 그리고 연일 방송을 타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있었던 조사에서는 감염 우려를 표시한 응답자가 무려 71%에 달했습니다. 이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18일 선거지원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점을 걱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부랴부랴 19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선거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글쎄요, 그것이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투표 장소가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 있으면 모를까. 좁은 빌딩 속 같으면 그런 좁은 공간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1m 간격을 유지하면서 과연 투표가 가능할까요? 만에 하나라도 나중에 투표소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러면 투표율과 정당별 유분리는 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아시는 대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우파가, 높으면 진보 좌파가 유리합니다. 그게 속설이죠. 실제로 20대가 52.7% 그리고 60대가 72.7% 투표를 했던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석이 적은 122석으로 그 한 석 때문에 국회의장을 뺏겼죠. 최저 투표율 46.1%였던 2008년 18대 총선은 20대 투표율 24.2% 그리고 60세 이상은 투표율 65.5%였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해서 참패를 했고 한나라당은 무려 153석으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진폭이 큰 쪽은 20대였더군요. 이 젊은 층의 투표율에 선거 판세가 바뀌곤 했던 겁니다. 이를 대입에 유추하면 아마도 지금 민주당은 자당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30, 40대 투표율을 높이려고 무척 애쓰고 있겠죠. 반면에 통합당은 60대 이상을 투표소로 가게 만드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이번 선거 투표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어제 방송된 KBS 정시합시다 프로그램에서 50%를 예측했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우려가 워낙 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투표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물론 사전투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투표를 그렇게 높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해서 국민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는 선거죠. 그걸 감안할 때 적극적 투표층이 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50%를 넘기기는 힘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통합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박 몰락 속 친이계 부활, 친왕 고전, 유승민계 약진. 정말 그런가요? 저도 다시 훑어보고 나서 친박계 인사가 친이계 인사들보다 더 많이 물을 먹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황교안 측근이라는 분들도 많이 밀려나는데 이건 솔직히 친왕 고전이라고 할 수는 없겠더군요. 많은 경우에 경쟁력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에 공천한 곳은 모두 232개 지역구입니다. 전체 지역구가 253곳이니 21곳은 아예 공천자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전부 호남 지역이죠. 민주당은 전국에 빠짐없이 공천자를 냈는데 전국 정당이라면서 조금은 민망하게 됐습니다. 현역은 불출마 선언, 공천 배제, 경선 패배를 다 합쳐서 모두 54명이 이른바 물갈이가 됐더군요. 현역 124명 중에 54명이 물갈이가 됐으니 물갈이 비율은 무려 43.5%나 됩니다. 이 124명은 통합당으로 다 합쳐진 국회의원 숫자죠. 그중에 셀프 제명한 뒤에 민생당에 갔다가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 5명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언론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과 김재원 정책위 의장의 컷오프를 특히 주목했더군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많죠. 원유철, 정가빈, 유기준, 한성교, 정종섭 등 친박의 퇴장은 일찌감치 표면화됐습니다. 친박으로 분류가 됐다가 최근 친황으로 언론사에서 분류하는 박한수, 김도읍, 김명년입니까? 그리고 이은성, 추경호 의원 등은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김도읍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해서 한번 물러났다가 며칠 전에 느닷없이 당의 호출을 받고 다시 롤백을 한 경우죠. 언론에서 친황으로 분류하다가 낙마한 이들은 김우석 당대표 보좌역, 그리고 이태용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원영섭 조직부총장 등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에서 밀렸다고들 합니다. 뭐 그분들은 원래 자신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던 분들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파 때문에 밀린 건 아니라는 거죠. 한편 언론이 주목한 건 유승민계의 약진입니다. 하태경, 유이동, 오신환, 지상욱, 이해운 의원이 그들이죠. 유승민 의원은 지금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대통합 이후에도 코끝도 안 보이고 있으니 당이 지극정성으로 배려를 한 게 아니냐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해운 의원이 마지막으로 동대문 을에서 기사회생에서 경선 승리를 따냈으니 유승민 의원은 기장 노릇을 톡톡히 한 겁니다. 19대 공천에서 몰락한 친이계 컴백도 눈에 띕니다. 이 조혜진, 정태근 전 의원과 박정아,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들이죠. 아마도 18대 국회 당시 국회의장을 지냈던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역할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는 지금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명단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분이 12분, 13분, 뭐 언론에서는 14분 정도를 보는 언론도 있더군요. 다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당선권 안에 든 이들 중에서 언론이 지목했던 사람들이 대신 후순위로 밀렸거나 명단에서 아예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성교 당대표가 사실상 쫓겨나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불명예 파직을 당하면서 양쪽에서 파이름이 터져나왔죠. 공병호 전 공관위원장이 먼저 꼬리를 내린 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한성교 위원장도 태도를 바꿨더군요. 그럼 황교안 대표가 무리한 요구를 3번이나 해왔다면서 박진, 박영준 두 전 의원을 지목했죠. 심지어 한 줌도 안 되는 야당 권력을 갖고 부패한 권력이 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제 개혁을 막아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황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폭로전에 나설 수 있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언론은 당연히 황교안 대표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강남갑 태영호 후보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가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박이 있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승규 전 대표가 압박으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봐서 왜 압박했느냐고 말을 하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거죠. 일이 참 묘하게 꼬여간다 싶었는데 어제 한 전 대표가 역시 꼬리를 내리더군요. 요새 유행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니 저희 경솔함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참 놀라운 태도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폭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에 하나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많은 후회를 했다. 자매 정당인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공감한다. 마지막으로 한 전 대표는 황 대표에게 최대한의 공경심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저를 염려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황 대표께 변함없는 존경을 보낸다. 그 입장문에 사죽처럼 붙인 말이 그의 현재 입장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간절히 부탁드리건대 수정된 명단에 오른 후보들에 대해 애정 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 참으로 훌륭한 인재들이다. 이쯤 되면 한승교 대표가 왜 이런 입장문을 내면서 황 대표에게 다시 고개를 숙이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어째 마지막 사족은 정말 붙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오늘 진행 나올 비례대표 명단에 국민적 의심이 또 가게 만들어 놓았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번만은 제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명단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디 적뿐이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미 창밖은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봄은 창밖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기대합시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전우측이었습니다.